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 규준에 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규준. 그러니까 개인의 위치를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틀을 규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단 내에서의 기준, 백분위, 표준 점수, 표준 등급 같은 걸 봤고요. 그다음에 발달 상태에서 발달 기준, 연령 기준, 학년 기준, 단계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이 규준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그래서 규준을 제작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표집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표집한다라는 거, 표집. 우리가 연구에서 심리검사에서 규준 참조 검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규준 참조할 규준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성인용 심리검사다. 그럼 성인을 다 대상으로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중학생에 관한 어떤 연구를 해야겠다. 중학생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이 있어요.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중학생 연구하겠다면 중학생 자체가 뭐가 돼요? 이게 모집단이 되는 거죠. 모집단. 전체 집단이라고, 전집이라고 그러는 거. 모집단, 전집. 그런데 연구는 아니면 규준을 제작할 때 이렇게 전집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 우리가 영어로 하면 샘플이죠. 표본을 추출하게 되는 샘플을 추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집에서 샘플을 추출하는 거, 표본을 추출하는 걸 그걸 갖다 우리가 표집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연구 대상자가 되는 사례나 자료를 선정하는 것을 우리가 표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표집은 여기 표집의 기초적인 모집단 설명했죠. 파퓰레이션 전집이라고 돼요. 조사하고자 하는 사례 단위 총집합죠. 중학생이 대상이면 중학생 전체였어요. 표집은 모집단을 대표해서 일부를 뽑아내는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표집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확률적 표집은 뭐냐? 확률에 근거하는 건 누구나 다 뽑힐 확률이 있는 거죠. 당첨될 가능성이 있게끔 설계하는 것이 확률적 표집이고, 비확률적 표집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검증하는 건 아니에요. 당첨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전집치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러면 표집은 하게 되면은 항상 표집할 때 뭐가 발생하냐면 오차 변량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왜 오차 변량이 발생하느냐? 샘플을 뽑는 거지 모집단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네모와 동그라미, 모집단과 파퓰레이션과 샘플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를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모집단을 다 하지 않고 표본, 샘플을, 대표 선수를 뽑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 대표 선수,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할수록 뭐가 커지냐면 표집 오차가 크게 발생하죠. 표집 오차가 크게 발생한다라면은 연구 의미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전체에 대해서 대표하는 그걸 내세우는 건데 너무 오차 변량이 크면. 그래서 이 표집 오차는 어떨 때 발생하느냐? 모집단 수 대비 표본의 수가 적은 것보다 표본의 크기라고 하죠. 샘플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크기가 클수록 오차 변량은 좀 작아질 수 있겠죠. 두 번째 뭐가 있느냐? 표본의 크기도 있지만 흩어짐의 정도라, 분산의 정도. 시각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이 한쪽 귀퉁에서 모집단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한쪽 귀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뽑는 게 다르겠죠. 우리 반의 대표 그 표본을 추출하는데 어떻게 해요? 1분단부터 5분단까지 예를 있다. 1분단에서만 뽑는 것보다 1, 2, 3, 4, 5 골고루 하는 것이 더 오차 변량이 작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분산의 정도. 그리고 표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다시 말하면 표집하는 방법에 따라서 표집 오차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표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표집하는 방법. 그래서 표집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볼 건데, 그러면은 표집하는 방법은 크게는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 표집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확률적 표집을 그냥 이야기하고요.
비확률적 표집은 연구자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 표집,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서 모집단 일부를 선정하는 과정, 확률적 표집, 전집치를 통해서, 모집단을 통해서 전집치를 추정하고 다 해서 추하거나 그러긴 힘드니까 전집의 특성에 대해서 통계적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거 있어요. 그래서 전집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것이라 추정된 요소들을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직접 표집하는 것이 확률적 표집이에요. 그러니까 모집단에 속한 사례들은 다 모집단을 잘 대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뽑는 거예요. 그리고 비확률적 표집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임의로 표집해서 전집치, 모집단을 추정하거나 가설 검증을 하는데, 이러기에는 어떻게 해요? 일부만 보기 때문에 좀 완전 일반화시켜서 검증하기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화시키고 규준을 제작할 때 많이 쓰는, 규준을 제작할 때 쓰는 건 이 확률적 표집에 해당하는 쓰겠죠. 이 확률적 표집을 쓰는데, 확률적 표집,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표집하는 방법. 그게 확률적 표집인데, 첫 번째 단순 무선 표집, 심플 랜덤 샘플, 단순 무선 표집, 심플 랜덤 샘플링에서 단순하게 그 랜덤으로 아무거나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모집단의 명단이 있어야 돼요. 모집단의 명단이 있어, 모집단 명단을 1년번호 쫙 부여하고 필요한 수만큼 아무거나 나와라 뚝딱 하는 거죠. 심플 랜덤 샘플링이에요. 그게 단순 무선 표집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확률적 표집 방법. 그 다음에 군집 표집. 군집은 개별적으로 하는 군집, 덩어리로 하는 거예요. 군집 표집 혹은 집락 표집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연구 주제가 예를 들어 중학생에 관한 연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지금 군집 표집할 때 요거 써놓고 하위 집단 간에는 동질적으로 되어 있을 때, 동질적으로 되어 있고 하위 집단 내는 이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질적으로 구성이 될 때. 그리고 하나 더 써놓고 할게요. 선생님들 헷갈리라고 하는 거예요. 유층 표집 혹은 층화 표집인데, 유층 표집 혹은 층화 표집은 이것은 하위 집단 간에는 위에 군집 표집이랑 반대로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질적으로. 그러면 집단 내는, 하위 집단 내는 동질적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리시죠? 근데 안 헷갈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집 표집에 관한 예를 들면, 아까 중학생 간의 연구할 때 중학생 연구, 중학생에 관해서 연구를 할 때 중학생의 흡연에 관해서 연구할까요? 뭐 이렇게 중학생한테 연구할 때 어떻게 해요? 단순 무선처럼 모집단 명단, 전국 중학생 명단에 있고 A 중학교 하면 B 중학교 하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연구를 한다면 어떻게, A 중학교 찾아가고 B 중학교 섭외하고 C 중학교 사정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도 중학생, G도 중학생, C도 중학생, 중딩 그래요. 그러니까는 집단 간의 성질이, 하위 집단 간에는 중딩 동질적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 안에 구성한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몇 개의 반을 선택할 수 있고 여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위 집단 간에 동질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보면은 흡연을 하거나 아니면 행동 특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연구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군집 표집은 하위 집단 간 동질, 하위 집단 내를 이질적으로 구성한 다음에 그 집단 내에 속한 사례수를 집락으로, 군집으로 한꺼번에 표집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경제적이긴 하죠. 사례수를 하나하나 모으지 않으니까 경제적이긴 하나, 자칫 잘못하다 보면 A 중학교 자체가 여기 몇백 명 아이들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하면 뭐가 커진다? 표집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경제적인 방법이다 했어요. 그럼 유층 표집 뭐냐? 하위 집단 간의 이질이라고 했어요. 이질적으로.
다름이에요. 그러면 연구 주제에 따라 다른 거죠. 요번에는 중학생에 관한 종교의 어떤 종교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뭐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뭐 카톨릭이 있고 이렇게 나눈다면은 집단 간의 성질은 기독교 불교 다르단 말이에요. 뭐 기독교 카톨릭 달라요. 그러면은 하위 집단 간에는 성질이 이질적이가 되는 거죠. 군지 표집이랑 다르게. 그런데 그 안에는 종교에 관한 기독교 신자들, 불교 신자들, 카톨릭 신자들에서 집단 내의 성질은 동질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 집단 나눴을 때 나눴는데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때 얘기하는 거죠. 연구 주제에 따라서 단순 무선하거나 주제에 따라서 아니면은 명동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거나 뭐 어디 할까요? 뭐 광화문 교회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카톨릭에서 명동 성당을 찾아가거나 이렇게 단순 무선하거나 군지 표집하는 것이 뭐다? 유층 표집이에요. 유층 표집.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단순 무선 표집을 변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스템매틱 샘플링에서 체계적 표집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 무선 표집은 필요한 수가 채워질 만큼 랜덤,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예요. 근데 체계적 표집은 처음 1회만 무선 추출, 무작위 추출해요. 처음 한 번만 무선으로 추출하게 되는데 이건 지워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10,000명의 모집단이 있어요. 10,000명의 모집단 중에서 내가 1,000명을 표집하겠다라고 하면은 만 나누기 1,000 하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0에서 10까지 랜덤으로 아무거나 해서는 7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다 우리가 K 수가 될 때까지 K번째 찾아서 계속 증가시키는 거죠. 17, 27, 땡땡땡땡땡땡 해갖고 내가 필요한 수가 채워질 만큼 하는 것이 시스템매틱 샘플링이에요. 자, 교재 한번 보세요. 단순 무선 표집 보세요. 심플 랜덤 샘플링 가장 기본적인 확률 표집 방법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 가장 기초적인 방법 구성원들의 일련 번호 쫙 필요한 수만큼 무작위 무선으로 추출하는 방법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있어요? 전화번호부나 학교 생활 명부처럼 모집단의 특징에 따라 체계적으로 어떤 정리된 명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절차는 표집 틀의 목록에서 1부터 숫자를 쭉 부여하죠. 그리고 나서 몇 개를 할 것인가, 샘플을 몇 개 할 것인가, 샘플 크기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수표상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1,000명을 갖다 1번, 29번 뭐 이렇게 번호 찾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난수표 책이 있어요. 쭉 난수표 번호가 아무렇게 쫙 나온 게 난수표 책이죠. 나는 여기서부터 가로로 쭉 갈 건지, 세로로 쭉 갈 건지, 대각선으로 쭉 갈 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책이 단순 무선 표집이에요. 그럼 장점 뭐냐면은 모집단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어도 되고 외적 타당도를 통계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뭐예요? 조금 약간의 뭐가 적다? 표집 오차가 가장 적게 발생하기 때문이죠. 외적 타당도 기억하시죠?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 그래서 대표성 있는 집단 쉽게 얻을 수 있고 분류 과정의 오차를 제거할 수 있는데 단점은 이 단순 무선 표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집단의 명단이 있을 때 모집단의 명단 1년 번호 쫙 부여하고 필요한 수만큼 랜덤으로 추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변형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무선 표집은 필요한 수만큼 무조건 랜덤인데 체계적 표집은 처음 한 번만 랜덤 있어요. 시스템매틱 샘플링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래서 체계적 표집은 최초의 표본 단위만 무선 랜덤으로 무작위로 추출하고 나머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간다고 했어요. 1부터 쭉 해서 7이 나왔다. 10개의 간격 7, 17, 27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뭐다? 시스템매틱 샘플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까 10,000명에 1,000명 나눈 거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은 굉장히 간편해요. 역시 전화번호나 어떤 영감 등을 통해서 표본을 얻을 수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규칙성이 있단 말이야. 7, 17, 27 규칙성에 의하면은 이런 거. 그래서 어떤 표집 틀 내의 주기성 예측하지 못한
비아스라고 통계적용어로 편의가 발생하면은 치우침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치우침이 발생하면은 모집단 전체의 대표성을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쉽게 추출할 수 있다. 그것이 장점이죠. 그리고 단순 무선 표지보다 정확할 수도 있다라는 것. 비용 절감하고요. 명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무엇보다 주기성, 규칙성에 의한 편의, 치우침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체계적 표집입니다. 군집 표집, 하위 집단 간 동질, 유층 표집, 하위 집단 간 이질 이랬어요. 그래서 군집 표집이라는 것은 전집의 하위 집단 간의 동질성이 높고 하위 집단 내 구성도 이질성이 높을 때 중딩 그 안에 다양한 애들 그럴 때 개별 표집 단위를 하나씩 표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 집단들 중에 A중, B중, C중 몇 개의 집단을 선택한 후 거기 속한 집단의 사례수를 한꺼번에 표집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는 서울시 가구를 대상으로 몇 개 연구할 때 서울시 가구를 대상으로 연구 어느 학과 연희동 신림동 이렇게 다 거기 속한 모든 사례수를 한꺼번에 표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주사 과정이 간편하고 경제적이라고 해서 A중, B중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표집 오차가 단순 무선 표집보다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죠? 장점 모집단 명단 몰라도 돼요. 일부만 알면 돼요. 그래서 군집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경제적이다 했어요. 단점은 표집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 이 표집이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건 이 A중학교 아니면 서울시 연희동 사람들이 서울시의 그 사람들을 잘 대표하지 못할 수도 A중학교 학생들이 전체 중학생을 다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표집 오차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죠. 유층 표집 혹은 층화 표집이라고 그랬어요. 스태티파이드 샘플링에서 나눈 다음에 다시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집을 구성하는 표집 단위들 다소 이질적인 거, 기독교, 불교, 이질적인 하위집을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 단군이라고 썼죠. 지워졌죠. 단순 무선하거나 군집 표집한다고 했어요. 근데 물론 체계적 표집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 연구 주제에 따라 적절하게 단순 무선하거나 체계적하거나 군집 표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층 표집은 군집 표집과는 달리 하위 집단 간 어떻다? 이질적. 하위 집단 내에는 동질적.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은 관련 변수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쉬워요. 다른 모집단과 비교도 가능해요. 그리고 표집 오차가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야 되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확률적 표집이라는 거 할 거예요. 비확률적 표집은 연구에서 일반화시키려고 외적 타당도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쓰는 것이 비확률적 표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률적 표집이 대단히 연구를 할 때 좀 많이 쓰겠죠. 저거 논문적으로 쓴다든가. 근데 이제 비확률적 표집은 뭐냐면은 표본의 대표성은 적어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은 확률 표집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구가 전체 집단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되면 이용되는 것이 비확률적 표집이 되겠죠. 비확률적 표집.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확률적 표집이 더 중요합니다. 왜 연구에서 대표성 있게 어떤 샘플링을 하는 거에서 확률적 표집이고 비확률적 표집도 이제 보고는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비확률적 표집 자체의 의도는 뭐냐? 특정 대상을 통해서 그 표본을 삼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률에 의지하지 않고 비확률적 표집. 비확률적 표집이라는 거, 비확률적 표집. 그래서 앞서서 있어요. 비확률적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표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표집해도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전집치를 추정하거나 가설을 써서 일반화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대표성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가용 표집. 내가 표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걸 한다는 거죠. 가용.
그러니까는 내가 가능한 자원을 토대로 표집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하는데 주변의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렇게 조사자가 쉽게 동원할 수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화시키기는 어떻게 어렵게 되겠죠.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통해서 표집을 하겠다는 거. 아니면 지원자를 모읍니다. 지원자 표집. 지원자 표집, 볼런티어 표집.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혹시 대중교통 이용하시다 보면 임상 연구한다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억이 갑자기 안 나지만 예를 들어 어디 아픈 사람 그래서 뭐 진단을 받았거나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어떤 처치 그런 거 여러 가지 기억났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불면증 환자들 모집 불면증 환자 찾습니다. 그러니까는 불면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처치 불면증에 관한 거 하려는데 이걸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어디 찾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지원자를 뽑는 게 가장 좋죠. 불면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원자 표집은 자원에서 조사에 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표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화하기는 어떻다. 어렵지만은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도성을 갖고 표집하는 의도적 표집이에요. 의도적 표집이라는 것 자체는 조사자가 주관적으로, 의도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래서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집된 특정 부분만을 대표할 수 있도록 그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의도적 표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주제가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여기서 미국 내 소수 인종의 언어 습관을 알아보겠다. 그럼 소수 인종을 찾아가는 의도적으로. 종교에 관한 연구도 그렇고 언어에 관한 연구도 그렇고 사투리에 관한 연구도 그렇죠. 그지? 뭐 전라도 지방 사투리, 경상도 지방 사투리, 충청도, 강원도 의도적으로 내 표집하는 거죠. 그것이 의도적 표집이에요. 그래서 광고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특정 상품을 이용한 사람들을 추출하고 그 상품과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였을 때 이 상품을 이용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할당 표집, 나눠주는 거죠. 할당하는 거. 용어보다 할당한다는 건 뭐예요? 할당 매트리스 나눔을 통해서 몇 개의 집단, 소집단을 나눠요. 그리고 이에 따라 그 안에서 비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눈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비율적으로 뽑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이, 성별, 소득 수준, 학력 이런 것들 고려해서 나눴으면 그 안에서 이제 비율적으로 뽑는 거죠. 그러니까 무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 출할 때 무선적으로 막 랜덤으로 아무거나 나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자의 판단이 개입된다는 거. 그래서 조사자의 판단이 개입되는 것은 대표성은 어떻다?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 표집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집 오차 적게 발생하도록 표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도 연구 끝나봐야 알죠. 표본이 얼마큼 대표성을 해주느냐. 근데 비확률적 표집은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연적 표집, 인터뷰하는 거예요. 우연적 표집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자료를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디서 얻을까? 지하철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나온 사람 쫙 얻어야지. 근데 쫙 얻으니까 난 매번 10번째 나온 사람마다 데이터를 얻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우연적 표집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적 표집. 그 다음에 판단에서 정하는 거 판단 표집. 판단 표집은 대표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정하려고 할 때 여기서 품목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다 할 수는 없죠. 그 품목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전문가가 주관적인 판단에서 몇 개의 품목을 선정해서 그걸로 물가 지수를 산정하는 것. 이것이 판단 표집이에요. 그러면은 이 조사하는 사람이 전체 모집단에 대한 지식이 많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판단 표집이에요. 그래서 조사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경계를 한정할 수 없을 때 가능하다 했죠. 적은 비용으로 실시해서 예비 조사에 주로 많이 쓰는 것, 그것이 뭐다? 판단 표집. 그리고 재미있는 표집이 있어요. 스노우볼, 눈덩이 표집.
이 눈덩이 표집이라는 것은 눈덩이가 점점 불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 꼭 달팽이집 같죠? 눈덩이 굴리는 것처럼 조사 대상자를 구하기가 힘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세터민에 관한 연구라든가 세터민도 많으시고 아니면은 불법 체류자, 외국인 불법 체류자 정말 연구하고 싶은데 난 좋은 의도로 연구하고 싶은데 안 나타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알았어요. 불법 체류한 외국인 1명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데이터를 내가 연구하는 거 얻고 그 다음에 딱 1명만 더 소개시켜 달라고 이렇게 점점 눈덩이 불어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눈덩이 표집이에요. 스노우볼, 샘플링 이런 것들은 다 무슨 표집이다? 비확률적 표집이에요. 이 시간에는 이제 표집하는 방법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표집을 왜 하느냐? 표집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표집을 배우는 것 자체는 연구를 하려고 표집을 배우는 게 아니라 표집이 왜 필요한지 그걸 알려고 표집을 배운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규준이라는 걸 배우고 있죠. 규준. 규준이라는 것은 무엇이라? 규준이라는 것 자체는 규준이 뭐라고 있어요? 규준하면 개인 위치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개인 위치 내가 어디 그렇게 보게 하는 툴인데 이것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이 규준에서 분명히 심리 검사는 이런 것 등을 제작해서 규준도 개발 세상에 내놓는데 모집단을 다 대상으로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선정을 했을 때인데 어떻게 단순 무선하거나 군지 표집하거나 유층 표집했죠. 물론 체계적 표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연구자는 표집 오차가 좀 적기를 바라면서 표집을 했다라는 것 그게 중요하고요. 참고적으로 비확률적 표집했어요. 확률적 표집보다 외적 타당도 일반화시킨 어류의 대표성은 없지만은 연구 자체가 그런 목적이 좀 다를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가용한다. 지원자를 통해서 아니면 의도적으로 표집하거나 아니면 할당한다. 그 안에서 확률적으로 하거나 우연적 아니 판단 표집, 눈덩이 표집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무엇 때문에 한다? 표집을 통해서 규준을 제작하기 위해 산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신뢰도랑 타당도에 관해서 공부할 거예요. 신뢰도 타당도는 정말 빈도수 높지만 우리가 심리 검사는 어떻게 무슨 참조 검사, 규준 참조 검사, 규준 참조 검사 규준 집단 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심리 검사를 세상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표준화 검사 그 안에 규준도 있어야 돼. 그 안에 뭐도 있어야 돼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해 세상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심리검사의 윤리성에 관해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윤리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알아야 검증을 하죠. 알아야 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 타당도 기대하시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